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병태 교수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의 강국입니다. 오늘 제2세션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2세션에 있어서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주 조선해양팬클럽회 전문님의 조선해양산업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듣고요. 그다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지사님의 항만 분류 투자 지원 사업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주 의원님 먼저 투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정석주 상무님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일정으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료만 이렇게 책자에 넣어서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정석주 상무님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또 활동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상무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보고 좀 넘어가는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상무님께서는 아마 그 3회에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뭐 시황에 대한 조선 시황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데 그 상무님께서는 거의 빠짐없이 이 자료를 1, 2, 4, 5, 6, 7, 8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정 상무님이 그 부탁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간단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나온 책자, 여러분 새로 나오신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어에 계신 분들은 책자를 보시는데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고 지금 그 중망에 계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같이 59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정석주 상무님이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벌 그 조선 시장 동향이 그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세계 시조선 발주량이 회복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 보면 2016년에 보면 그래프가 이제 낮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뉴 오더가 14.2 이렇게 편 1,400만 CDT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낮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발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21년부터는 이게 빨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보면은 이제 평균 선이 4,100만 CDT 같은데 그보다는 우리가 상회하는 2021년 같은 뭐 5,400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동안에 700만 CDT가 이제 발주가 됐는데 국내 수주가 이제 300만 CD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발주가 좀 둔화되는 편이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중장기로는 이제 친환경 등으로 해서 이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국별 조선 시장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진하게 된 그 푸른색이 우리나라고요, 한국이고 회색은 중국이고 약간 흐린 저 푸른색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치를 보면 왼쪽이 이렇게 왼쪽
굉장히 푸른색이고 그다음에 회색이고 그다음에 약간 푸른 색인데 보면 중국이 제일 이제 앞서가는 그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보면 뉴 오더해서 이게 이제 신주 발주량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이 컴플리션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인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더북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주 잔량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 같은 경우에 보면 2021년도에 한국이 16.7대 있으니까 1600만 CGT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1200만, 1300만 CGT 우리가 근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00만 그 CGT를 수주받았다. 2022년에 이렇게 되고 중국은 이제 2,200만 우리보다 수량이 이제 많은 거죠. 일본은 이제 그 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한 양을 보면은 2022년에 그 700만 그렇게 약 800만 CGT다 그렇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1,500만 일본은 약 5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더북 남아 있는 게 얼마냐? 그 2022년 말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3,800만 CGT가 남아 있다 이렇게 표해서 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에 그 설명하신 부분들 보니까 2010년대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이 치열하다, 1, 2위를 다툰다. 이게 수주 잔량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2023년 1분기에 수주 척수가 2023년 1분기에 한국이 65척이고 중국이 110척이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중국이 2배나 많은 거죠. 그렇지만 수주 금액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이제 90억 불 되는 거죠. 그리고 척당 1.4억 불이 된다. 중국은 배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금액을 보면은 56억 불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가 선종의 배를 우리가 더 많이 수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시장 점유율 MS가 마켓 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에 이제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1%인데 중국이 이제 제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BC나 벌크 캐리어 같은데 중국이 72.6%. 그다음에 중간에 CNTR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겠죠. 컨테이너 선박은 한국이 61%. 그다음에 LNG는 한국이 88%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컨테이너선 24%, LNG선 21%, 발주 시장 주도가 뭐 됐다 이렇게 한국이 이제 그 마켓시어가 44.1%로 중국을 제끼고 뭐 1위가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조선국 주도권 변화 양상인데요. 그 인도를 델리버리한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보면 2000년도에 보면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거의 같이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은 이렇게 밑으로 쳐졌습니다. 그 16.2%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보니까 오른쪽에 31.7% 돼 있고 중국이 4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 줄로 상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대 이후 한국,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양강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스마트 선박 주도 국가가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주력 선종인 벌크도 중국에 잠식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벌크선을 일본이 많이 건조를 했었는데 이것도 중국에 많이 잠식이 돼 가지고 그 마켓 시어를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65%, 일본이 30% 이렇게 된다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조선국 국내선 발주 현황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짙은 그 색깔이 내수 물량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노란색은 자국 수주 비율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는 내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옅은 푸른색은 자국 발주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처음에 보겠습니다. 한국 보면은 우리가 내수 시장이 한 뭐 9% 정도 되다가 최근에 15%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13%까지 된 것은 우리 그 H&M이 신조 발주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그 전체 조선 물량 중에서 우리나라 선주들이 발주하는 물량이 이제 13%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그 위에 그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배를 몇 프로 발주하냐 이거죠. 자기가 우리나라 선주들이 이제 발주하는 배가 100%를 하느냐 90%를 하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80% 정도를 하고 20%는 뭐 중국에 가서 건조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중국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선주들은 그러니까 자기 배 10척 같으면 10척을 모두 중국 조선소에 건조한다는 것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 표의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 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조선소가 그 100척을 인도한다면은 42척은 중국 배고 60척은 이제 외국 배다는 취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그 57.1%로 떨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100% 건조하다가 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LNG 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막 발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일본도 이제 자국에 100% 하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57%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국 수주 비율은 이제 89%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특징을 보면은요, 한국은 2019년 이후에 해운업계 국내 조선소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물량 규모는 타국 대비 아직 적은 수준이다. 우리가 그 선대 규모가 일본보다 작기 때문에 100% 가깝게 즉 80% 가깝게 우리나라 조선소에 준다 하더라도 그 우리 조선소의 또 규모가 크니까 그 내수 시장은 13%에 예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금융 지원 하에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 거의 발주를 전량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자국 선사의 자국 조선소 발주 비중이 하락세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조선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설명을 하셨는데 탈탄소,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뭐 유리한 점 또 불리한 점이 혼재하고 있는데 기업과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뭐 세 가지는 이제 다 이해가 쉽고 그다음에 마지막 관련해서 보면 파퓰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인구인데 생산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소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정 인력을 유지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자동화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대체 인력 추진 선박 발주 동향은 아까 우리 안강은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정석주 상무님이 그 준비하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석도 사무님 발표를 김현 교수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내용 간추려 보면은 이제 21년과 22년에 시주소 발주량이 하고 발주량을 상회했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 1분기 발주량이 전체 발주량이 전년 대비 45.10%가 감소할 정도로 많이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조선업이 다시 불안의 노릇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CIR EXI 이제 발표로 실행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처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피반적인 전망도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해양진흥공사 이상석 차장님으로부터 해양진흥공사의 항만 물류 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상석 차장님. 예,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자료를 좀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플로어에서 그쪽에서 좀 띄워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나요? 제가 편하신 걸로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서 띄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띄우면 이쪽에서 다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만물류금융팀장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에 앞서서 앞에서 지금 장세호 실장님이 M&A 관련해서 발표를 잘 들었고요. 거기 잠깐 몇 가지 좀 추가해가지고 좀 말씀드릴 사안을 좀 보충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회사법상에는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이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좀 열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배정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 배정을 상법에서는 금지를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 배정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가 뭐 경영권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신주 발행 물량들이 늘어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법은 그걸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완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대우조선해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3자 배정하고 구주 매출을 갖다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산업은행이라는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산업은행이 P였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아까 폴라리스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갖고 있는 지분을 갖다 빨리 매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엑시트를 시키고 그걸 갖다 가치를 빨리 환수하는 이런 게 목표라면은,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지분을 갖다가 빨리 다 팔아버리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굉장히 새로운 주주한테 영업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주 부분을 일부 매출을 시키고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하나가 인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섞었습니다. 그럼 왜 신주를 인수했느냐? 그럼 신주를 인수하는 거는 그 회사,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이 강화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또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로 인해서 크레딧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조달 환경을 갖다 좋게 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HMM이 현대 LNG해운하고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게 물적 분할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적 분할은 분할을 하면서 그 주식을 주주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물적 분할은 분할하는 회사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이
그 당시에 뭐 극단적으로 제가 뭐 그 당시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현정훈 회장이 그 주식에 대한 가치, 그 지분 가치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물적 분할로 현대상선 당시에 현대상선이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갖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시된 자료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린 내용을 영부채 이슈하고 이제 보유연금 이슈를 들었는데요. 이 영부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가 지금 M&A 얘기하면서 제가 발표하는 거 그거 아닌데 잠깐 조금 앞에 얘기 좀 하고서 진행하려고요. 그 영부채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영부채의 그 비중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스텝업을 갖다 무력화시키면서 그걸 도와줬죠. 영부채라는 거는 만기가 이제 형식상 30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만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영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입은행에서는 뭐 5년 있다가 갑자기 스텝업을 막 뭐 예를 들어서 3%였는데 이걸 7%, 8%막 뛰는데 그걸 갖다 좀 무력화 시켜준 거는 역시 수출입은행 역시 산업은행과 같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HMM에는 그런 걸 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장세우 시장님 말씀처럼 50%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이 영부채 이슈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매각하는 쪽에서 이 지금 시점에 이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보유연금 이슈가 있습니다. 보유연금 이슈는 이제 아까 장세우 시장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그냥 개인 기업이거나 뭐 아니면 뭐 피의가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기존에 있는 현금들은 다 어쨌든 배당이든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 뽑아가겠죠. 근데 지금 해진공이나 산업은행은 그 10조를 갖다가 뽑아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보유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채권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관여를 좀 할 수밖에 없다. 대주가 만약에 영부채를 다 새로 인수하는 회사에서 가져가고 지분도 다 가져가가지고 맘대로 하는 거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어쨌든 차입금이 3조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영부채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남아있다 그러면 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에 대한 자금 용도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사가지고 새로 HMM을 산 매수인이 그걸 다 뽑아가 버리면은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HMM에서 쓰일 수 있도록 투자든 아니면 뭐 어떤 운영 자금이든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M&A의 매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인수하는 회사가 영부채까지 다 가지고 오려면 뭐 10조 막 이렇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해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좀 산업은행 해진공이 일부 발을 담그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이 다 나간 게 아니고 구주는 일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피인수 회사의 어떤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 매입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건 LBO 레버리지 바이어 LBO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풀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닌데 앞에 너무 강의를 감명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제 해양진흥공사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잠깐 다음 장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설립을 됐고 법정자본금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시용등급은 당연히 국가시용등급과 동일하고요. 저희는 이제 HMM의 대주주이자 또 항만공사들의 또 대주주입니다. 왜냐면은 해양진흥공사 설립될 때 해수부에서 항만공사 지분을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가 4대 항만공사의 대주주로서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출자 기관 중에서 납입자 보급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높은 이유는 이게 사실 해양진흥공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금융시장도. 그래서 그때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은 이제 좀 그 대략적인 지위랄까요? 그
탄탄한 자본력을 갖다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자본금이 높은 거는 선박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단히 어떤 자금이 수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의 착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체 공사 중에 영업이익이 한 2위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HMM의 그 지분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파생상품 평가 이익 손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서 회계 장부상의 이익을 갖다가 얘기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돈 캐시를 이렇게 받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슈 때문에 기재부에서 저희도 기타 산업은행하고 유사하게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배당해라, 기재부가 저희의 50%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작년에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인원 한 1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팀은 이제 해양금융 일부의 이제 항만물류 금융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국내에 이제 터미널을 확보 지원한다던가 항만 배후단지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구조화 금융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정책이니까요. 더 잘하실 거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예,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작년에 공급망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선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행복한 한 연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된 반면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화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이 컨테이너 운임도 올랐고 또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그 미국 서부 서안의 어떤 파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HMM이 유유 선복을 막 미주에다가 투입하고 막 이제 중소기업부나 이제 해수부나 국토부나 뭐 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진해운과 HMM이 약간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는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진해운 때도 상당히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한진해운은 미국이든 유럽에 곳곳에 굉장히 그 주요 포트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주주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TTI 서부로 들어갔다, 롱비치에. 그러면은 먼저 내렸어요. 물론 그게 뭐 오르냐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한국 화주들은 일단 수입 투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급한 대로 한국 거를 먼저 내려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마저도 서부에서 2시간 거리에다가 굉장히 많은 웃돈을 주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럴지언데 다른 데는 어떻겠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적 원양 선사로서 HMM은 미국 서안 혹은 동안에 뭐 대체할 수 있는 동안이라도 지금 항만 이 인프라,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죠. 이거를 갖다 빨리 확보를 해라 라는 어떤 주요한 과제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HMM이 민관 협동체를 갖다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한 6개월째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보던 것 중에 숏리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페일하는 것들도 있고, 현재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조금 안타까운 게 뭐 여러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머스크가 뭐 어떤 뭐 이런 걸 갖다 같이 하고 있고, 뭐 포스코는 또 머스크는 어떻게 하고 뭐 항공사 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머스크의 어떤 덴마크만 봐도 보유 터미널이 59개고 MSC가 38개, CMA-CGM 42개, 포스코가 50개입니다. 근데 HMM은 지금 9개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다. 굉장히 지금 되게 좋은 후시절을 맞은 거는 HMM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재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을 갖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해운에 관련된 어떤 유관 핵심적인 자산인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투자 역시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다,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이 갖고 뭐 주주사다 보니까 조금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적기와 적극성 부분이, 그리고 그동안 어떤 10년 동안 어떤 정부
의 어떤 희화가 있다 보니 투자의 어떤 DNA가 지금 HM도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를 빨리 좀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저희가 같이 민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뭐 이건 저희 BIS 같은 거고요. 예,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지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은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공급망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을 갖다가 뭐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지분만 갖다 인수하면은 그럼 뭐 우리가 다 공급망을 깔았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배후 부지에 물류센터들이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배후 부지라는 개념은 없지만 인랜드 포트부터 해가지고 레일웨이 시카고의 어떤 그런 어떤 물류센터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이 육상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철송이겠죠, 주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같이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투자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뭐 이런 거는 결국은 금융 구조인데 부산 신항에 대한 터미널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고 얼마 전에 다시 엑싯을 했습니다. 엑싯을 했다는 거는 지분을 HMM에다가 다시 이제 넘겨줬다는 거고요. 예, 요건 이제 가장 PSA가 더 대주주인 그런 회사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PSA하고 함께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싱가포르 터미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HMM과 같이 했고요. 이것도 뭐 좀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버처 터미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떤 실물 자산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횟수를 갖다 사는 이런 형태로서 투자가 된 건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진하고 동영해운 간에 인천신항의 배후단지에 대한 물류센터를 갖다 확보한 걸 갖다 저희가 금융을 지원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동방이라고 울산시나 UNCT라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좀 과하게 운영사가 조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어떤 대주들과의 어떤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는 그 필요한 부분,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담보 부분을 갖다가 적절하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사가 그 불리한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대출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대주가 해양진흥공사로 바뀌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 진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에코티 투자를 한 사항인데요. 고려해운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에다 대포에 대해서 투자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협업 방안들에 대한 건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컨테이너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벌크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보고 있고 또 우리가 건설금융, 개발금융이라고 하는 어떤 그린필드 영역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M&A 건도 보고 있는데요. 일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포 운영사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매입을 갖다가 하려고 저희 물류회사 한국의 물류회사와 선사와 이렇게 같이 K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M&A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적극성도 굉장히 있으신데 근데 이제 조금 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HMM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 물류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사 쪽에 더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물류회사가 저희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물류회사만을 대상으로도 인수금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M&A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사실은 선사가 너무 좀 있으면 더 좋은데 선사들이
그 투자에 대한 게 너무 좀 소극적이라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안 한다는 거를 공사가 나서가지고 막 하는 거는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제가 싱가포르 회사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19개 갖고 있는 대포 터미널 중에 하나도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만큼 우량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투아스라고 하는 싱가포르 신항에 메가데포의 3개의 운영권을 갖다 부여가 돼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갖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운영권이 투아스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운영권 3개 사업권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코스코인데 코스코는 이미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띄워가지고 지금 영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물류센터를 8층으로 저도 처음 본 거였는데요. 8층으로 물류센터 만들고 그 위에다 대포 시설을 또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땅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PF까지 갖고 있는 이런 딜이고 그럼 싱가포르라는 우리나라 어떤 인트라아시아 선사와 원양 선사가 모두 취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트 중에 하나를 물류센터와 대포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업권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선사들은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어느 나라에 어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가 다 사가지고 찢어서 나눠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기업의 M&A하고 어떤 자산을 인수하는 그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해양진흥공사는 우리가 사업자를 갖다 지원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역할을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유보금 이제 현금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는 상황에 물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불황에 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신규 투자가 선박 부분 외에도 이런 자산들이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뭐 선박처럼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금이지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자산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고요. 앞으로 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뭐 물류라던가 아니면은 터미널 뭐 아니면 아니면 이런 대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수 상사님 발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해운 물류 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이상수 사장님 발표처럼 터미널 연목균의 최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해운 운임이 폭등한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결국엔 우리나라의 항만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얼마나 그동안 부족했었나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화산이 결국에 일어나고 지구 투자에 있는 알레시라스 항구 지구를 이제 대각할 그런 또 앞을 겪었었고요. 발표 내용이 보니까 국적 기업의 해외 터미널 이후 하나 보니까 머스크가 총 52개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H&M은 9개밖에 지금 구역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의 부산 시장이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터미널을 두고 7개 지역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HPAT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HPAT 지금도 여기는 PSA가 지금 대주주고 또 오히려 이 한국으로 사용하는 H&M은 PSA와 약간 불평등한 계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적인 블랙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항만 분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약간 법상의 어떤 지금까지 해양진흥공사법을 확장해서 좀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장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정석주 상무님의
조선업시장 그리고 이상석 차장님의 항만분류에 대한 우리 해양진 부산 투자 지원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단장님 나와 계시나요? 망이 계실 겁니다. 계십니다. 네. 이영범 상무님, 예. 이영범 상무님부터 먼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범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관심은 좀 있었지만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제 전공인 조선 외에 해운, 물류 뭐 이런 것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일반 업계의 그 상황들을 좀 인지하고 방향성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주 상무님께서 오늘 자리에 오셔서 발표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조선소에 있는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같이 좀 고민 좀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조선과를 다녔지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다 넘어가서 조선은 망했다라는 게 90년대 초반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1등을 하느냐 하고 뭐 2등과 3등, 뭐 5등을 해서 연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저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1등, 2등, 3등을 유지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LNG선 등 고부가 가치선들 그리고 메탄올 등 향후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선박 위주로 해서 고부가 가치선들을 좀 수주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그런 수주 활동들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챌린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도 조협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조선 산업이 굉장히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클 때 물론 수주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수주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 대응할 거냐라는 큰 질문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변동성과 관련돼서는 산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중후장대한 중공업 산업인데 결국은 이걸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인력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데 최근에 이제 적자가 좀 진행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됐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들,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협력사 비중이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식들이 안 좋아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점점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도 이제 KSOE의 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친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지금 조선산업 쪽에서는 친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을 염두에 두고 2D라고 말씀하셨던 그 디카보나이제이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저감 장치들이나 뭐 풍력 보조 추진 장치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들을 좀 도출해내고 있고 디지털 쪽에서는 스마트시티나 자율운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핵심 기술 설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수주를 많이 했지만 현장의 생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는 상황이 지금은 현재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을 통한 인력 수급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저출산이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지 않는 한은 조선 쪽에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산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협력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선박의 자율운항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스마트 야드로 좀 더 많이 좀 넘어와서 제조 혁신을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족한 인력은 로봇들이 도장을 하고 로봇들이 생산을 하고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동 물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조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서 지금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R&D 투자가 굉장히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가적으로 적은 돈을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적 지원, 집중적인 지원과 좀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연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이영보 전문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은 수주를 했지만 그거를 제조할 인력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야말로 모터라든지 스마트 야드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수출입의 양용선 앞으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조선행 산업 분석을 담당하는 양종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 2가지 정도 토론에서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못 때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그 조선해운 산업의 그 안정화 방안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뭐 이 문제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그 대우조선의 이영범 상무님께서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덧붙이는 부분으로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정석주 전무님의 발표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금년도 그 조금 그 둔화되는 그 지금 수주가 둔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1분기 시장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상황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주 자체가 일단 LNG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형 컨테이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형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 컨테이너 부분들이 그 예상치 않게 그런 데로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보자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금리도 워낙 높은 데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이번 올해 시장은 좀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보다 더 나빠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그 해운 시장에서 선주들의 관망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이 선주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표들을 보자면 사실 그 컨테이너선은 2020년 이제 하반기부터 운임이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면서 21년, 22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보이는 그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를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21년, 22년에 뭐 대단히 많은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사들이 현금도 많은 상황이고, 근데 나머지 벌크 선사나 지금 탱커 선사는 지금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발주를 중국 쪽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탱커 시장만 가도 사실 탱커는 우리나라 대형부터 중형까지 굉장히 중요한 선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탱커 시장의 그 지금 선주들의 어떤 그 관망세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하기에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IMO의 이후의 환경 규제 때문에 이 교체를 단행해야 되는 그 수요들이 본격화됐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되게 연간 한 250만 CDT 내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기 평균으로 연간 한 11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는 110만도 안 나오고요. 올해 1분기는 11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당히 심각한 관망세가 빨리 깨지지 않으면 사실 올해 내년 약간 위축되는 정도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금리가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그 선주들이 어떤 배에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연료를 뭘 투자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IMO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2040년에 50%, 40%죠. 40%, 30년에 40%의 그 카본 인텐시티를 감축한다든지, 뭐 50년에 70%를 감축한다든지, 이 요구 사항은 아마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아예 이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요구할 걸로 이제 조만간 전략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충족할 선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국내 조선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약간은 좀 상황의 급격한 변화 대비 좀 편안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뭐 어떤 연료가 돼도 언제든지 이건 다 이 기본석에 다 나왔고 선형도 다 나왔고 언제든지 뭐 들어들 수 있으니까 어떤 연료든지 요구만 하세요. 약간 이런 좀 그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선주들로서는 그 굉장히 답답하죠. 조선사에서 기술적인 어떤 비전도 주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도 공유를 하고 뭐 이런 지금 그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사들이 그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로서도 지금 이제 어떤 연료 부분이라든지 연료 그 기업들 내지는 이쪽에 어떤 그 연구소나 뭐 이런 어떤 연구계들 뭐 이런 쪽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어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선사들한테 그 경제성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벙커링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 가능성도 저 연료업계하고 그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토론 시간이 좀 제가 길어졌습니다. 길습니다. 예,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금융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선박금융에서는 지금 이제 선사들이 선박을 이제 좀 많이 바꿔야 되니까 이런 뭐 환경 규제라든지 어떤 그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선박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니까 사실 선박금융의 문제에서는 그 선박의 구매 금융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사이에 그 조선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선박금융의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알주를 끊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중형사들이 이겼는데 중형조선소들이 이겼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대형조선소까지 번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RD 시장 쪽에서 있었던 그때 같이 활동했었던 시중은행들은 조선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은행이 산업은행, 수출은행 두 개만 있고요. 그 당시 이제 호황기 대비해서 지금 신용 등급이 조선사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장기간의 적자를 봤었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무슨 그 자기자본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은행이 어떤 한 조선사에 해줄 수 있는 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그 은행의 자본금 그리고 그 조선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어떤 한도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박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수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 한도가 다 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대형 조선사들까지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마 단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안을 내고 있고 뭐 설사들도 안을 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건드리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가 그 원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이영목 상무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굉장히 부침성이 강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그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00년대 중반에 호황기가 왔을 때 그때에 그 벌어들였던 돈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바로 불황기가 올 거라는 거를 아마 예상한 사람들도 조선업계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조선사들이 헤어플란트에서 대규모 실패를 보고 거기에 대규모 적자를 보고 나서 그럼 그 호황기의 건동이 어디냐 그게 다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엉터리 같은 재무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형사들조차도 사실 그 이미 2016년 전후에서 국내 부채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부채은행들도 우리나라 빅3에 가지는 시각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빅3가 세계 1, 2, 3위 업체로서 어떤 신뢰가 있었지만 그 이후는 완전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뭐 이렇게 뭐 신용 그 등급을 높이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 편법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는 내 은행들도 상당히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줄이자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그 조선사들은 이미 이제 2021년부터 성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있는 수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들이 올해부터 이제 건조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내년에 그 수익 상황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용등급도 조금 올라가면서 약간의 어떤 그 도움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은 처음에 2000년대 중반에 호황기 그때에 그 많이 벌어들였던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한번 버린 겁니다. 근데 운 좋게 한번 더 오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뭐 이런 국면들 때문에 한 번 더 오고 있고 선박 가격도 많이 올랐고 수익성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그 장기적인 재무 관리를 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이게 지탱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너질 거냐 한 번 더 위기가 무너질 거냐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법제적으로도 이런 경기 민감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익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뭐 의무적으로 어떤 안전자산을 예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좀 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그 재무 전문가들하고 그 법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토론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협의 양동석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RG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국채은행들이 특히 수출은행 산업은행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중소조선소에 RG를 발급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그런 국채은행 직원들은 RG에 대한 트라우마랄까 그런 게 있어서 현재 닥치고 있는 조선소들의 그런 RG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안강원 선생님 발표 중에 그 MSC가 컨테이너선을 한국 조선으로 발주하지 않고 중국 조선으로 발주하니까 바로 RG 발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선주들이 이제 선박 발주할 때 좀 관망세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어떤 벙커링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NG 벙커링 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또 에탄올
에탄올 선박에 대한 메탄올 벙커링 우리나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들이 친환경 연료 선박을 발주하고 싶어도 벙커링 어떤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가서 벙커링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어휘단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드리고요. 예, 김태일 그 KMI 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김태일 부장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발표 예,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이동 중이라 그 발표 내용은 저 김희영 교수님 대신 발표하신 거랑 또 지능공사에서 발표하신 거 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제 토론자 분들 얘기도 잘 들었고요. 그 발표 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아마 조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해서 그 수요가 앞으로 이제 늘 것이고 아마 그 조선소 실적이 아마 늘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캐리어에서 더 넘어서 이제 터미널 확보나 아니면 종합물류 기업화하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최근에 금융 쪽 측면에서 정부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표하고 이제 좀 관련이 깊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쪽이나 이제 저희 KMI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과거에 이제 지능공사 설립 이후에 선사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중심으로 이제 금융이 이제 치중되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민간 금융을 그 이제 크라우딩 아웃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또 지적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을 다시 한번 그 이제 육성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존에 이제 그 선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됐던 것이 조세리스라고 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이제 예타 평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한번 그 재검토해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그 투자세 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 친환경 선박을 포함해서 선박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 공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선박 투자가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선사 이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선사들이 혜택을 보려면 대기업도 포함한 또 중견기업도 포함한 투자세 공제 제도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박 금융제도에 대한 개편을 또 가져오는 것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박 투자 회사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기능 확대입니다. 선박 투자 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은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박펀드에 대한 그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세제 혜택을 뭐 부활을 하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든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선박 투자 회사 제도가 다시 한번 그 활용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기능 확대입니다. 기존에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간 금융기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잘 짜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그
참여를 하는 경우에 금리를 인하하고 또 진흥공사 쪽에서는 민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선박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보증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또 이렇게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 채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나타난 그 새로운 이제 상품이죠.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녹색 채권에 뭐 말씀을 아까도 친환경 선박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 프로젝트에 다 이제 활용되고 있는 채권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진흥공사 역할도 플러스가 되면 선사들이 이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토큰 증권은 저 신종 자산으로서 최근에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박 투자에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 그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어떤 루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 투자 기반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금융하고 민간금융 간의 어떤 협력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포럼 등이나 아니면은 그 기관 간의 어떤 협력 방안들을 끌어낼 수 있는 협의체 등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금융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상 활성화하는 측면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그 산업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플러스 선박 금융 관련한 리스크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검토가 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흥공사 쪽에서 좀 노력을 하면서 그 선박금융 DB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 직원분들이 매우 어렵게 선사들 쫓아다니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금융기관들 간의 어떤 DB를 공유를 좀 해서 저 선박금융이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갖고요. 한 8가지 정도로 말씀드렸고, 좀 두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일 단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일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8가지의 선박금융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박금융 DB 문제는 저도 평소에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이 2년 동안 얼마가 집행되어 있고, 이 중에서 공공분이 얼마고 민간분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기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최근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선박금융의 발전도 아예 나오겠나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마지막 순서고요. 법무법인 공장의 황병탁 변호사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광장의 황병탁 변호사입니다. 저는 광장에서 선박금융팀에서 여러 가지 선박금융에 대한 자문을 정우영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박금융이나 해운, 조선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계약서로 반영한다든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뒤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카타르 프로젝트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구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미 합의된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화하는 뒤따르는 작업들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시장의 어떤 생생한 내용을 접하니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세호 실장님의 발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광장에서 산업은행과 공사에 대해서 매각 자문기관으로서 지금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지금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됐고요. 저희 그 광장에서도 기업팀, 그리고 뭐 저희 선박금융팀, 그리고 뭐 각종 관련 전문팀이 관여를 해서 매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답을 뭐 단서라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했던 그 조선해양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관련해서 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렇게 시장에서 발주를 하거나 이런 신조금융과 관련해서 이미 금융 조건들이 협의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금융을 하면서 이렇게 신조 선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 예전에는 이게 가끔 우리나라 조선소가 관여를 하게 되면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만큼 해외 조선소가 관여하는 딜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근래에는 제가 국내 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주로 근래에 많이 검토했던 선박금융 계약들이 다 LNG, LPG 뭐 이런 어떤 특수 선박과 관련된 딜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발표 자료에서도 설명됐던 것처럼 국적 선사의 발주량이 국내 조선소에 대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조선소의 점유율 현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PG, LNG, 컨테이너선 이러한 데에 대해서 국내 선사도 발주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도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에는 뭐 FPSO나 FSRU와 같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 자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이제 국내 조선소의 이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는 보도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서는 물론 조선업에 대한 전망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해양 플랜트까지 감안을 한다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망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겁니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조선소와 관련된 신조 선박 금융을 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LNG 선박과 관련된 선박 금융에서 좀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면, 보통 저희는 선박 금융에서 조선소가 관련된 부분은 건조 계약과 리펀드 개런티, RG를 양도담보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일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에 대해서 양도 통지를 하고 조선소의 승낙을 받고, 그런데 현재 좀 새로 추가되는 계약이 예외적으로 화주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 그러니까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선사가 부도가 생기거나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화주들에 대한 어떤 참여권, 예를 들어서 화주가 선사를 배제시키고 조선소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가령 LNG 선박이나 이런 선박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계약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뭐 모든 화물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LNG 시장에서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화주들의 선박 확보 필요성이나 어떤 성과 변동 이런 걸 감안해서 새로운 요구 사항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발표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항만 물류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지원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설명하신 내용은 투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고, 근데 그 배경 속에는 과거 공사법상의 어떤 공사의 업무 범위,
그 논의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법에 대해서 어떤 공사의 업무에 이런 업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이런 특히 항만이나 항만 물류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지원, 가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발표 사례처럼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그 물류 지원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그 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2월에는 검토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고, 이러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공사 발표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러한 필요성들 때문에 공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 지원 대상이나 그런 자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법이 통과가 되면 보다 더 활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사례에서 언급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자본시장법상 펀드 구조를 이용한 투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투자 지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국내 선사가 어떤 터미널에 대한 터미널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런 조인트 벤처 같은 운영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셨던 거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직접 터미널을 구입한다든지 뭐 운영사 지분을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업무도 공사 판단에 따라서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잠깐 감사합니다. 네, 황병탁 변호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내용 중에 이제 파주가 선박 건조계약에 대한 양도담보를 요구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대출 은행이 시행하는 건조기업 양도담보하고 좀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진공 관련해서 법 개정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달 중에 소관 소위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5월달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재밌는 게 해진공이 투자 지원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시고요. 저도 그런 걸 바랐는데 과연 우리나라 공기업 성격상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발표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플로어에 계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우리 줌에 접속하시는 분들의 토론과 Q&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이나 토론이 가능하신 분이실까요? 없으신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발표자들의 발표 또는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의문이나 또는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저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동수 박사님 발표 중에서 지금 조선소의 알지 발급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소 신용 등급 강도를 가지고 알지 발급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만한 알지 발급이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알지 사태를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때 국채은행들이 알지 발급을 확대한 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소의 오버 커패시티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조선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알지 발급을 어느 정도까지 정부 또는 국채은행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혹시 있었을까요? 아시는 게 있으면 발표해 주시죠. 네.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책은행들이 이제 과거 호황기 때 그 캐파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그 수주에 대한 알지를 뭘로 감당을 했냐면 이제 거의 그 상업은행들, 그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캐퍼가 그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그 보험회사가 커버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주들이 보험회사 것까지도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했던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보증보험 정도로 커버하는 경우도 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주들이 다 달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느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가? 제가 그냥 연구자로서 개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그 물량이 조선사의 캐파를 넘어서 무리한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저는 다 커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지금 국내 이제 조선산업 경쟁자들을 살펴보면은 중국 여기 뭐 워낙 이제 관치금융이 대세를 이루니까 그동안 다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지금 아예 조선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자기네 그 내부 그러니까 선주들 거 받는 거 외에는 거의 뭐 영업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워낙 그 회사 클러스터라는 그 오래된 전통 내지는 정책 속에서 그 클러스터 안에 이미 금융기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겪는 이런 문제를 겪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들이 출소한 상태에서 국채은행 두 군데가 이걸 거의 다 커버를 하려니까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캐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은행들이 여기에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 보증보험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통해서 정부도 지금 그런 조치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받아올 수 있는 건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하나라도 더 따려고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여기서는 더 따와도 뭐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건 정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도서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에 한번 Q&A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토론을 마치고요.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병태 교수님 제2 세션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해주셔서 아주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그 마지막 종합 토론을 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5시 지금 35분이고요. 그 오늘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좀 시간 되신 분들은 좀 마지막에 사진 촬영 좀 하시고 식사하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에 대해서 이기환 그 한국해양대학교 그 교수님하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한테 그 종합 토론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종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망해 이기환 교수님 부산에서부터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운 이양금융 이기환입니다. 오늘 그 김인영 교수님께서 해운물류 조선산업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여러 발표자들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토론자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해운은 지난 한 2년 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다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은 최근에 아까 우리 장석주 전무님이 준비한 자료에도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가 상당히 수주를
중국을 앞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조금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조 강의까지 해서 한 5분의 그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토론자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해운, 조선, 그 다음에 그 HMM의 그 앞으로 지금 민영화랄까 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진공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야기할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해운은 그 실물 경제의 파생 산업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 상무님께서 해운 동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런 그 실무 경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최근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그 은행권인데, 은행권이 지금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스위스, 독일 이런 곳에서 벌써 은행 시장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발표하는 가운데서 좀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모르긴 해도 또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또 자금 조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앞에서 논의되었지만 민간 금융이 활성화를 할 때 사실은 커머셜 뱅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쉽게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되면 또 금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소화량의 어떤 확대를 인해 가지고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해운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압박이 재정적인 압박이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극복해 가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운 쪽에서는 그 우리 실무 경제의 하락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운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선박 발주 있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까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량이 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성과가 굉장히 높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것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우리 한국 해운이 세계 우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세계적인 리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어떤 보면은 그 해운 기업 경영자들이 해운에 대한 어떤 산 체험을 한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 산업을 산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경제, 금융과 또 해운과 조선 이런 영역을 고루 이해하는 그런 노력과 또 그런 인력을 우리 양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정말 세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삼성 반도체처럼 정말 세계 1등 해운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응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조선산업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다행히 우리나라의 그 LNG 운반선이라든지 LNG 연료를 기반한 추진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올해 들어서 선박 수주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이 LNG선에 너무 편협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선박 수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또 극복하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중국보다는 얕은 기술을 여기에 있어서 선박 건조 기술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우리 그 장세호 실장님 말씀하신 HMM의 이 앞으로 민영화 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장 실장도 그랬고 우리 또 해진공 이상석 팀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이 과제가 간단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마 그 HMM의 그 구주의 가치가 4, 5조쯤 되고 또 연구체가 2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현금성 자산이 약 뭐 18조 가까이 되죠. 그 정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민영화할 때에 연구체 처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업을 인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자금 동원력이 있는 기업들은 손에 꼽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쉬운 과제는 아닌데 저 생각에는 아까 우리 이상석 팀장도 잠시 있었지만 이 자칫하면 LBO의 형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는 금융권을 빌려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팔아서 갚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 우리가 또 좀 하주 이런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자금 동원력이 최근에 굉장히 뛰어난 PF가 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PF도 저희들이 뭐 배제하는 것은 우리 원칙적으로 안 되겠지만 그 해운에 대한 그 자체의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은 어떤 그 투자 수익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어떻게 보면 먹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실장님이나 누구 한 번에 나중에 이 연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또 HMM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해양금융 영역에서 아까 우리 김태일 단장님께서 상당히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근데 우리 세미나 기획에 있으면 말씀을 드려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해운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해운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아마 지금 부채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해운 기업들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조달, 즉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김태일 단장도 말씀하셨지만은 STO를 또 활용한 그 디지털 금융의 걸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이제 주식 발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해운기업의 그 자본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그 법적으로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 걸림돌이 없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은행 그러니까 커머셜 뱅크들의 해양 내지 선박금융에 참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해운시장이 침체가 오고 또 최근에 일어난 그 미국발 은행 시장의 교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 그 우리 민간 은행들의 참여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까지 다 포함한 우리 해양금융의 조달 방안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해운기업은 특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은행 시장의 어떤 흔들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이 확대 투자는 조금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계한 교수께서 아주 폭넓은 그 시각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질문사항으로 우리 장수희 실장님한테 그 연구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아마 안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 지금 나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조선학회장을 했었고요. 김인호공원 전문대학교에서 조선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수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해운 물류 조선 관련해서 안정화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폭넓은 강의를 듣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나름대로 더 쉽게 하는 포함해서 발표해서 너무 사실은 좋았고요. 저는 조선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김영 교수님이 하는 이 바다 쪽의 모임하고 그다음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과학을 하는 분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공학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 두 모임에 가면 이 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너무 내 것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면서 많이 시켜먹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안광현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아까 두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얘기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거와 연관해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탄올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가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의 부분들로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연료전지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아까도 얘기가 나오지만 다양한 엔진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들이 확신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양교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주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에 이거라는 그런 확신을 전소들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안광현 대표님이 아까 얘기 좀 안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메탄올 관련된 엔진이라든지 수소 엔진도 25년까지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고체연료나 이런 걸 통해서 가겠다는 이런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LNG나 메탄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아주 저탄소를 사용하다가 암모니아 이런 쪽에 가서 무탄소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수소나 이런 쪽으로 가는 이런 패러다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를 잘 이루어나가고 물려서 이제 가는 그 상황에서 선주들한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기술의 최종 대안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솔루션을 조성하신 분들이 혹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선만이 관련된 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 그 다음에 해운하시는 분들, 물류하시는 분들, 조선하시는 분들 그 뒷단에서 강제나 이런 기자재와 소지하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의 세미나도 저는 감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자율운항이라든지
그동안 뭐 수소나 다른 에너지원들도 그런 것들이 법 제도적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제품으로 나와서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HD 현대가 그 서울대하고 조선에 관련된 또는 뭐 자유로나 뭐 어떤 하나의 학과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공학적인 부분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작년부터 많은 펀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인력 양성을 하면서 이제 필요하고 훌륭한 인력들을 이제 HD 현대로 취업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지난주에 아마 고려대학교에서도 아마 김영 교수님이 조인하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굉장히 빠른 기술의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맞는 어떤 기술 인력들 혹은 이런 것들이 법 제도적인 부분에 서포트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조선업에 관련된 혹은 아까 말씀드린 회원이나 물론 다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그런 패러다임으로 세계 1등을 끌고 갈 수 있냐 하는 그런 것들과도 물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좋은 강의 많이 들었고요.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경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2, 3분만 말씀드리고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세호 실장님 6시 전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한 사람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업은 지금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한 7%, 8% 이제 많기 때문에 특히 전기선은 좀 금년 내년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쟁법을 강화해가지고 특히 뭐라 그럴까요? 뭐 전기선사들이 이제 공동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선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선과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을 많이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 내년은 이제 흑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아까 그 김영주 그 변호사 상무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법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우리가 법으로 이제 분쟁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또 기업을 또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법학하는 분들의 이제 기능이 이제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제목이 이제 안정화 방안을 찾는 건데 오늘 두 분 우리 양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 이영범 상무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불확실성이 이 조선 분야는 너무나 큰데 이걸 좁혀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운의 경우에도 운임이 막 10배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다가 또 떨어져 갖고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이런 것들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금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금융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펜오션이 이제 정말 이자율 그 대출 이자율이 제일 낮게 좋은 등급 받는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작은 이제 이윤이라도 흑자라도 계속해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해운의 그 큰 숙제가 장기적인 숙제가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아까 뭐 양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흑자가 많이 났을 때 이제 강제적으로 좀 적립하는 제도를 갖고 가자 하는데 저도 그게 진짜 공감이 갑니다. 그게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좀 공적인 분야에서 그런 걸 좀 리더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꼭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이슈들을 많이 우리가 나열을 또 했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그런 저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 해운물류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리돼서 이제 그 해양수산부 또 산자부 또 국회에다 보내면은 특히 이제 해운물류국장님께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많이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오늘 한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망에 한 60명 정도 들으셨고 우리 플로어에서 한 20명 정도 계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우리 여기 망에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사진 좀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비자에서 또 기자님들 두 분 또 나오셔갖고 취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그 8차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강은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 세미나 또 계속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